홍길동전, 김남중 글, 윤정주 그림. 일부 용이었던 아이. 용꿈. 7살 길동은 책을 좋아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 책을 읽다 눈이 아프면 어머니에게 갔다. 꽃같은 18의 길동을 낳은 춘섬은 여전히 젊고 고왔다. 길동은 부채처럼 펼쳐진 어머니 치맛자락에 드러누워 이야기를 졸랐다. 어머니, 용 이야기 해주세요. 질리지도 않니? 100번도 넘게 들었겠다. 길동은 웃기만 했다. 춘섬은 아들이 앞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며 입을 열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하루는 네 아버지 홍대감님이 길을 나섰는데 생전 처음 보는 곳이 나온 게야. 산봉우리는 치솟아서 흰구름을 꿰뚫고 거보기 싫은 계곡은 깊디 깊어 간장같이 검푸르고 홀짝이 바다 불러 조화천연송이 우거져서 청학백학 황금꾀꼬리가 가지마다 앉아있었지. 태감이 경치를 구경하면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갔는데 하늘 높이 깎아지는 절벽이 길을 막았더래. 구름보다 높은 산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폭포 속에서 청룡 하나가 전두 같은 소리를 내며 뛰어나왔겠지. 청룡이 사방팔방 안개처럼 물을 뿌리며 용트림을 하다가 대감을 보고는 수염이 휘늘어진 큰 입을 쩍 벌리며 달려들더니 춘섬이 목소리를 높이며 양손으로 와락 길동이 얼굴을 감싸 안았다. 길동이 침을 꿀꺽 삼키며 춘섬에게 물었다. 그래서요? 태감이 깜짝 놀라 입을 벌리시니까 청룡이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야. 대감이 눈을 번쩍 뜨고는 그게 꿈인 줄 아셨다는 거지. 꿈도 그냥 꿈이 아니라 평생 한번 꾸기 힘든 길몽이고 반드시 사내 아이를 갖게 될 태몽이었지. 그 꿈을 받아서 태어난 게 너란다. 길동의 눈이 반짝거렸다. 100번 1000번 들어도 신이 났다. 그렇게 길한 태몽을 받은 아이는 조선팔도에 없을 거다. 넌 용이 변해서 태어난 아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길동은 대답을 알면서도 괜히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춘섬이 길동의 바지를 걷어올렸다. 네 왼쪽 다리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어.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아무나 몸에 지닐 수는 없어. 적어도 청룡의 기운 정도는 타고나야지. 길동이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길동은 어깨와 허리를 펴고 책상 앞에 앉았다.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뜨거운 것쯤, 오래 앉아있어서 다리가 아픈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길동은 청룡의 접근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였다. 하늘의 북두칠성을 몸에 지닌 아이였다. 벼슬이면 벼슬, 학문이면 학문, 재산이면 재산, 임금이 말고는 조선팔도에 부러울 사람이 없는 한양 홍지상의 둘째 아들이었다. 어물전에 비린내 배고 의연집에 한약 냄새 나듯 명문양반과 홍지상 집에는 언제나 은근한 먹물향기가 감돌았다. 길동은 거친 듯 부드럽게 손끝에 닿는 종이 느낌이 좋았다. 빛바른 책의 색깔, 먹을 갈 때 방 안에 서걱서걱 들일 듯 말 듯 울리는 벼루 소리도 좋았다. 나란 일이 바빠 1년에 서너 번 인사드리기도 힘든 아버지. 벌써 수염자리가 거뭇하여 과거 준비를 하고 있는 형처럼 길동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머릿속에 만권의 책을 넣고 세상 일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며 큰 기침 한 번에 수백 수천 명을 부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길동은 책 읽기가 즐거웠다. 사흘 목마른 소가 끝없이 시냇물을 마시듯 읽어도 길동은 목이 말랐다. 똑똑하면 뭐하누? 잘생기면 뭐해? 옛말 틀린 거 없어. 모나돌이 정 맞는다고 안 하던가. 뒤에서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길동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7살 길동은 크고 멋진 꿈을 꾸었다.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길동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꿈은 크고 길동은 어렸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꿈을 이룰 시간은 충분했다.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길동이 죽순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던 8살 무렵이었다. 하루는 길동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인아이 둘이 마당을 비로 쓸다가 장난이 붙었다. 서로 질세라 쌀입이 두 자루를 마구 비질을 하자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이르면 길동이 한마디 했다. 나 공부하니까 조용히 지나가. 길동보다 2~3살 많은 하인아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장난질을 계속했다. 화가 난 길동이 목소리를 높였다. 공부하는데 방해된단 말이야. 하인아이 하나가 곱박이를 끼웠다. 니까짓 게 책은 뭐하러 읽어? 써먹지도 못할까면서. 뭐? 니까짓 게? 발건 화가 난 길동이 버선바람의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길동이 멱살을 잡았지만 하인아이는 피식 웃기만 할 뿐이었다. 얼굴이 빨개진 길동이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말해봐. 마당이나 쓰는 하인 주제에 뭐가 어째? 또 다른 하인아이가 빈정거렸다. 너는 뭐 우리랑 다른 줄 알아? 일찌감치 참을 마시고 너도 빗자루나 잡아라. 천한 종놈이 누구한테? 길동이 주먹을 치켜들었다. 하인아이가 길동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셋이 엉켜서 티격태격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침 지나가던 길동의 형 홍인영이 아이들을 싸잡아 꾸짖었다. 이놈들이 어디서 큰 소리냐. 인형을 본 길동은 힘이 났다. 99칸 넓은 집에 따로 살고 나이차가 많아 둘은 한 달에 한 번 마주치기도 힘들었다. 둘이만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정답게 불러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형은 형이었다. 볼기를 받기 전에 그만두지 못해. 인형은 길동을 편들어주는 게 분명했다. 길동이 인형의 팔이라도 붙잡아도 다가섰다. 형님, 글쎄 저놈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입 닥쳐라, 누가 네 형님이야. 예? 안아달라 달려오는 아이의 뺨을 때리면 길동 같은 표정을 지을까. 길동은 인형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길가의 개똥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길동이 인형이 내질렀다. 어린 놈이라 지금까지는 못 본 척했지만 그냥 놔두면 건방이 하늘을 찌를 것 같구나. 똑똑히 듣고 알아서 기어라. 너는 천한 피가 섞인 놈이다. 국법에 너 같은 놈은 과거조차 볼 수 없게 되어 있어. 너랑 나랑은 피가 다른데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멍하니 서 있는 길동이 앞에서 인형이 옷자락을 털고 돌아섰다. 하인 아이들이 기득거리며 빗자루를 챙겨 사라졌다. 길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춘섬을 찾아갔다. 어머니, 형님이 형님이라 부르지 말래요. 그럼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건가요? 춘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춘섬은 조용히 길동의 등을 다독였다. 결코 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나 해야 할 말을 꺼내띄었다. 다 이 어미가 천한 탓이다. 미안하구나 길동아, 정말 미안하다. 춘섬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었다. 차라리 길동이 못난 아이였다면 이렇게 서럽지는 않을 것이다. 길동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란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잘생기고 똑똑했다. 그런 길동이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첩이기 때문이었다. 인형의 어머니인 유씨 부인은 양반의 딸로 홍제상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 본처였다. 춘섬은 천한 하녀였고 혼례조차 올리지 못한 첩이었다. 길동은 울지 않았다. 머릿속이 차라리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주위에서 들리는 듯 했던 비웃음이 무슨 뜻인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았다. 길동은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었다. 그들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과거를 볼 자격도 없었고 양반 대접도 받지 못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신세였다. 그런 주제에 하인들을 깔봤던 스스로가 우스워 길동은 이를 악물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길동은 방으로 돌아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치웠다. 과거도 보지 못하는 신세, 학문은 닦아서 무엇할 것인가. 그동안 읽은 책들이 오히려 길동에게는 마음의 침이었다. 길동이 주위를 둘러보니 과연 여기저기 서자들이 눈에 띄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술에 취해 비틀비틀한 세상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길동이 앞길도 다르지 않을 터였지만 길동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고민 끝에 길동은 장검을 잡았다. 가슴에 맺힌 화를 푸는 데는 무예가 나왔다. 길동이 칼을 겨눈 상대는 길동 자신이었다. 몸을 쉬게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났다. 다른 서자들은 일찌감치 꿈을 버리고 양반들의 밑에 넙죽 엎드려 겉으로 웃고 속으로 울어가며 그럭저럭 살고 있었다. 그들처럼 몸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길동은 오히려 화를 쏘고 무예를 닦았다. 길동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아끼며 창칼을 다루고 몸을 단련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다. 길동은 10살이 되었지만 겉으로 봐서는 누구도 길동을 10살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말없이 무예를 닦는 길동에게는 벌써부터 태장부의 기운이 넘쳐올랐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가을밤이었다. 길동은 읽던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나왔다. 맑은 밤하늘 여기저기 탐스럽게 부푼 구름덩어리 사이를 드나들며 보름달이 환한 달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달은 제 갈 길을 알지만 나는 내 앞길을 모른다. 길동이 칼집에 든 장검을 쓰다듬었다. 공자맹자처럼 학문을 닦아 임금님을 돕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장검에 힘입어 태장군이 되어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사나이의 할 일이고 이름을 높이는 길일 텐데 나는 이 좁은 집 안에 갇혀 아버지와 형의 뒤를 따르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름 없이 늙어가야 하나. 길동이 검을 뽑자 긴 칼날이 스르륵 몸을 떨었다. 길동은 서리처럼 하얗게 날이 선 장검을 들고 한 걸음 두 걸음 달빛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길동은 소리 없이 검을 휘둘러 달빛을 베고 그림자를 갈랐다. 바람에 날리는 매화꽃잎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마당을 휩쓸고 처마 끝까지 뛰어올랐다. 검과 몸이 하나가 되어 춤추듯 싸우듯 한참을 폭풍처럼 날뛰었지만 길동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입을 벌려 거친 숨을 내쉬지도 않았다. 제법이구나. 너도 달빛을 즐기는 중이더냐.
홍제상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길동의 몸이 고드름처럼 얼어붙었다. 길동은 검을 칼집에 놓고 고개를 숙였다. 달빛이 하도 서러워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서럽다. 무엇이 그리 서러운가? 부드러운 홍제상의 목소리를 듣자 길동의 눈엔 눈물이 핑 돌았다. 단둘이 얼굴을 맞댄 지금이라면 속에 맺힌 말을 털어놓아도 좋을 듯했다. 길동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대감의 아들이 맞든다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까? 형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저 같은 것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홍제상은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달빛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길동이 불쌍하여 순간 등을 두드려줄 뻔했다. 하지만 이것은 길동의 운명이었다. 나라에서 법으로 서자들을 차별하는 마당에 가족의 정으로 길동을 위로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 홍제상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놈! 조선 땅의 서자가 수천이거늘 어찌 너만 서럽다 이 소란을 피우는 게냐? 앞으로 이런 소리가 다시 들리거든 큰 벌을 낼 테니 그 입 다물어라. 길동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혹시나 싶어 매달려 보았지만 대답은 역시 다르지 않았다. 홍제상에게 마지막 확인까지 듣게 되니 신락 같은 희망이 끊어져 버렸다. 울고 싶지 않지만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다. 겨우 눈물을 그친 길동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당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보름달마저 어느새 몰려온 먹구름 속으로 사라져 세상은 온통 칠흑같이 어두웠다. 새끼 호랑이. 홍제상에게는 길동의 어머니 춘선 말고도 또 다른 첩초란이 있었다. 기생 출신인 초란은 고운 얼굴과 달리 마음이 독하고 셈이 많았다. 홍제상이 길동을 낳은 춘섬을 예뻐하자 자식 없는 초란은 언젠가는 두 모자를 쫓아내리라 이를 갈았다. 하루는 초란이 흥인문 앞에 산다는 관상 보는 여자를 홍제상에게 데려갔다. 관상 잘 본다고 한양바닥에 소문이 자르르한 자입니다. 무례하실 텐데 심심풀이 관상이나 보면 어떠실지요. 홍제상이 허락하자 초란은 집안 사람을 불러 관상을 보게 했다. 누가 앞에 앉든지 관상녀의 인물풀이는 한 군데 막힘없이 신통하게 맞았다. 관상녀에게 미리 초란의 귀띔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홍제상은 옆에서 듣다가 무릎을 치며 감탄을 했다. 사람들의 탄성에 신이 난 관상녀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마지막으로 길동의 얼굴을 본 관상녀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주위를 살폈다. 홍제상이 궁금히 여기자 관상녀가 주위 사람을 내버려달라 청하고는 마지막에 입을 열었다. 도련님의 관상을 보니 영호골이 분명합니다. 잘 풀리시면 분명 왕이 되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홍제상이 바로 고함을 지르자 관상녀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홍제상은 입을 조심하라 당부하며 관상녀에게 은전을 넉넉하게 주어 보냈다. 왕이 된다는 말은 반역을 저질러 임금을 끌어내린다는 뜻이다. 반역이라면 관상녀의 잡선유로 웃어 넘길 수만 없었다. 임금에 맞서는 반역의 부리는 이래까지 신적같이 3대를 죽여 가문을 멸하고 집터마저 파헤쳐 못으로 만드는 극형을 받으며 그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홍제상은 당장 깊은 산속에 있는 외딴 남자로 길동을 보냈다.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산에서 내려오지 마라. 암자 주위를 떠나서도 안 된다. 하인들이 길동의 짐과 식량을 날라주고 돌아서자 산속에 길동 혼자만 남게 되었다. 길동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산에 홀로 버려진 길동은 밤이 두려웠다. 산속의 밤은 춥고 어두웠다. 머물 같은 어둠 속에 문득문득 노란 눈들이 빛났다. 피냄새를 찾는 산짐승들이 울부짖었고 사람 하나 없는 숲속에서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버런 물덩어리가 숲속을 가로질러 날아가기도 했다. 반월결의 팔러기는 하얀 옷깃이 창밖에 그림자로 비칠 때도 있었다. 산속의 밤은 짐승과 도깨비, 귀신들 세상이었다. 길동은 방구석에서 부들부들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샜다. 날이 밝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를 악물었다. 새벽이 되어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길동은 긴장이 풀어져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길동은 해가 높이 뜬 뒤에야 일어났지만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산속이 아무리 무서워도 홍제상의 엄한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었다. 길동은 해가 질 때까지 수백 번이나 오락가락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어둠이 내리자 또다시 산속에서 밤을 맞게 된 길동은 지그시 이를 악물었다. 오냐,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게 사람이다. 내 검술 실력도 보통은 넘으니 귀신이고 호랑이고 덤벼만 봐라. 길동은 활시 위에 화살을 매겨 곁에 두고 날카로운 장검을 뽑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조두자루에 불을 밝히고 길동은 책을 펼쳤다.
몸에 쌓인 혈기를 무술로 풀었듯 마음에 쌓인 공포를 풀 방법은 책 속에 있었다. 책 읽기라면 어려서부터 길동의 몸에 밴 습관이었다. 폭풍이 몰아쳐도 모르게 집중해서 책을 읽다 보면 어느덧 아침이 밝았다. 길동은 식량을 아껴서 하인들에게 주며 책 심부름을 부탁했고 비싸고 귀한 책은 춘섬이 구해보냈다. 길동은 장작보다 초를 더 쓸 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 가끔 암자 옆을 지나는 사람을 보면 길동은 한달음에 달려나갔다. 스님, 어디로 가세요? 딱히 정한 곳은 없소이다. 바람이 미는 대로 흘러갈 뿐이지요. 그러시면 암자에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제가 새로 밥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워서 그랬지만 점차 길동은 떠도는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무찜을 진 나무꾼이나 짐승을 쫓는 사냥꾼, 무예를 다루는 무술인, 장터를 찾아가는 장사꾼, 도술 수료를 하는 도인, 떠돌이 의원, 영약을 찾는 약초꾼, 귀신을 부르는 박수까지 길동은 지나는 사람마다 팔을 붙잡아 아껴둔 반찬에 뜨거운 밥을 대접하고 하룻밤을 재워보냈다. 깊은 산속을 떠도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일 리는 없었다. 길동이 간절히 매달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고 두어 달이 넘게 암자에 머문 사람들도 있었다. 길동은 붓을 들어 스승들에게 가르쳐준 비수를 적었다. 책은 사람에게 배울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고 사람은 책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사람은 살아있는 책이었다. 길동은 여러 스승에게 갖가지 도술을 부리고 귀신을 다루는 법, 미래를 점치는 법, 날씨를 바꾸고 구름을 타는 법을 익혔다. 대부분 혼자 지내는 남자라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좋은 점도 있었다. 낮에는 마음껏 무술을 연습하고 밤에는 큰 소리로 여러 가지 비술책을 읽었다. 외로우니 공부하기 좋았다. 길동은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밤을 틈타 떠도는 잡귀와 산짐승들이 오히려 길동의 암자를 피해가게 되었다. 길동이 가장 깊이 읽은 책은 병법책이었다. 무술은 한 사람의 몸을 다스리고 비술은 여러 사람을 주무르지만 병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길동은 중국의 7가지 병서를 공부하여 책상 위에서 수십만 군데를 움직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큰 전쟁을 치렀다. 길동은 산속에서 꼼짝하지 않았지만 방문을 닫아도 불빛을 새는 법이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길동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소문이 홍제상의 귀에 들렸다. 홍제상은 여전히 관성녀의 인물풀이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 말 몇 마디가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것은 길동의 행동거지가 날이 갈수록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을 품은 눈빛이며 병법과 무예를 익혀 온몸에 넘치는 장사의 기운, 유교와 불교, 도교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 귀신을 아랫사람처럼 부린다는 소문까지 들렸다. 다른 사람은 모르되 길동이라면 임금을 향해 서슴없이 검을 뽑을 것 같았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인가? 저 아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속을 앓던 홍제상은 드디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이름난 의원도 값비싼 명약도 소용없는 병이었다. 큰 어른이 자리에 눕자 온 집안이 걱정이 가득했다. 조란이 그 틈을 타 홍제상의 본처인 유씨와 큰아들 인영에게 속삭였다. 대감은 길동 때문에 합병이 나신 겁니다. 길동을 없애지 않으면 대감은 결코 일어나지 못하시겠지요. 길동의 나이 벌써 11살이니 때를 놓치면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듣기로는 특제라는 자객이 솜씨가 좋다 하니 그를 보내 길동을 처리하는 게 어떠신가요? 유씨와 인영이 망설이자 초라는 끈질기게 졸랐다. 결국 유씨와 인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만 나라와 태강과 홍씨 가문의 앞날을 위해 어쩔 수가 없구나. 부디 길동의 장사를 잘 지내주어라. 초란의 병을 받은 특제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수 몇 자를 품에 숨긴 다음 암자를 향해 길을 나섰다. 까마귀 몇 마리가 특제에게 나는 피냄새를 따라 나무 사이를 건너뛰어 쫓아왔다. 특제는 저만치 산중턱에 촛불 희미하게 일렁이는 암자를 향해 소리 없이 걸음을 옮겼다. 죽느냐 죽이느냐. 길동은 특히 주역을 거듭해서 읽었다. 1000번을 읽으면 귀신을 부린다는 주역을 꿰뚫게 된 길동에게는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밤에는 까마귀가 울지 않는 법인데. 신경이 곤두선 길동이 주역을 풀어 점을 쳐보더니 벌떡 일어섰다. 길동이 둔갑법으로 모습을 감추자 복면을 한 특제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특제의 손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단단히 들려 있었다. 특제는 텅 빈 방 안을 보고 흠칫 놀랐다. 길동이란 놈이 어디로 간 거야? 길동이 촛불을 불어끄고 주문을 외웠다. 암자가 사라지며 거센 모래바람이 불었다. 방 안으로 한 발 내디딘 특제의 앞에는 깊고 검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깊은 산속에 홀로 남은 특제가 비수를 숨기고 도망치려 했지만 갑자기 길이 사라지며 깎아지는 절벽이 사방을 막았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특제 앞에 피리 소리가 들려오더니 소년이 나귀를 타고 나타났다. 왜 나를 죽이려는 거냐?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천벌을 받는 걸 모르느냐? 특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귀를 탄 소년은 길동이 분명했다. 특제는 길동의 도술에 놀라기도 했지만 초란이 약속한 큰 돈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었다. 분명 너는 죄가 없다만 초란과 관상녀의 계획대로 죽어줘야겠다. 나를 원망하지 말고 어서 목을 내어라. 특제가 달려들자 길동이 요술을 부려 특제의 비수를 빼앗아들었다. 용서해 줄 테니 얌전히 돌아가라. 항복할 듯했던 특제가 허리춤에 숨겨둔 다른 비수를 꺼내 휘둘렀다. 지금까지 나에게 걸려서 살아난 놈은 없다. 특제가 거듭 달려들자 길동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길동은 그동안 닦은 무술로 특제를 쓰러뜨렸다. 화를 참지 못한 길동은 도술로 관상녀를 잡아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너한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초랑가 짜고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냐. 방 안에는 어느새 관상녀 맞아 쓰러져 있었다. 길동은 내친김에 초랑까지 잡아다 혼을 내려 했지만 문득 홍제상이 초란을 아낀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되었든 초란은 길동에게 작은 어머니가 되므로 차마 복수를 할 수가 없었다. 길동의 마음이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이러려고 무술과 도술을 익힌 게 아닌데. 두 사람이나 쓰러뜨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길동은 비수를 내던지고 암자를 내려왔다.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멀리 도망을 가야겠고 그 전에 집으로 가서 홍제상과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려야 했다. 창밖에서 발소리가 나자 밤이 늦도록 잠들지 못한 홍제상이 창문을 열었다. 길동을 본 홍제상이 깜짝 놀랐다. 암자 있어야 할 네가 이 새벽에 웬일이더냐. 길동이 땅에 엎드렸다. 집안에 흉기를 꾸미는 사람이 있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살기 위해 도망가려 하니 대감께서는 내내 건강을 살피십시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대감께서 버린 자식이 갈 곳이 있겠습니까. 떠돌이 개와 제 처지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길동을 보자 홍제상은 모직에 대했던 지난날이 후회되었다. 길동의 아픔은 홍제상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홍제상이 길동에게 말했다. 네가 품은 한이 그토록 크다니 다 내가 모자란 탓이다. 오늘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도록 해라. 길동이 땅에 몇 번이나 이 말을 댔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버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본 길동은 잠깐 기뻤지만 다시 서러움이 북받쳤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이리 늦게 허락하셨습니까? 길동은 춘섬에게도 인사를 했다. 춘섬은 길동의 마음에 쌓인 하나를 알고 있어서 말리지 못하고 다만 아들의 손을 잡고 거듭 당부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 어미를 위해서라도 건강히 돌아와야 한다. 보내는 눈물과 떠나는 한숨이 서로 모래지다가 끝내 들리지 않게 되었다. 길동은 길을 걸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이 되자 특제의 소식이 궁금해진 초란이 사람을 보내 길동의 암자를 살피게 했다. 길동은 보이지 않고 특제와 간상녀만 죽어있더라는 정갈에 초란이 놀라 유씨에게 달려갔다. 결국 모든 걸 알게 된 홍제상은 큰인과 부인과 큰아들 인형을 크게 꾸짖었다. 길동이 집을 떠나게 된 것이 다 이 때문이었구나. 홍제상은 종들을 시켜 암자를 치운 다음 아무것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초란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홍제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였다. 더 이상 너를 보지 않을 테니 조용히 나가거라. 초란은 홍제상의 집에서 쫓겨났다. 초란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2부 신출기물 홍길동. 도적의 우두머리. 집을 떠난 길동은 사람을 피해 외딴 곳을 찾아 헤맸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길동이 사람을 해치고 도망치는 중이란 걸 훤히 아는 것 같았다. 앞에서 눈을 흘기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았다. 금방이라도 관아에 달려가 보졸들을 불러올 것 같았다. 길동은 맑은 시냇물로 배를 채우고 남의 집 처마에서 밤이 이슬을 피하며 몇 달을 떠돌았다. 한양 홍제상 집에서는 눈총을 받았고 산속 암자에서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밥을 굶을 걱정은 없었다. 집을 나오니 진짜 세상이 길동의 눈앞에 펼쳐졌다. 관리와 양반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며 재배를 채우는 세상이었다. 의지할 곳 없이 배고픈 길동은 백성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조선 곳곳을 떠도는 동안 길동은 한 끼 한 끼 때우며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발길 닿는 대로 오솔길을 따라 산속으로 며칠을 걷자
사람 하나 없는 첩첩산중에 들어오게 되었다. 해가 기울자 길동은 숲속에서 밤이슬을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저만치 큰 바위 밑에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숨겨둔 돌문이 보였다. 대문은 원래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우기 마련인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 길동이 돌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들판이 보였다. 들판 끝에는 크고 작은 집들이 수십 채 어우러진 마을이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마당에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여자와 아이들은 없고 모두 남자들이었는데 다들 칼과 창을 손 가까이 두고 있었다. 길동은 한눈에 사람들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도적들이구나. 우두머리를 뽑기 위해 모인 도적들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길동을 본 도적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린 녀석이 올 곳이 아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 네 목숨을 살려줄 테니 썩 돌아가거라. 길동이 웃으며 말했다. 도적이라면 나이가 아니라 힘과 지략으로 사람 대접을 해야지요. 입으로만 떠들어대면 방앗간 참새들과 뭐가 다릅니까? 어깨가 떡 벌어진 도적이 메고 있던 도끼를 한 손으로 나무에 꽂고 말했다. 분내기 녀석이 어른들을 놀려? 좋다. 네가 저걸 들면 우리 도몽으로 모시마. 못 들면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마당 한 구석에는 1000근짜리 바위가 있었다. 길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살 길동이 팔을 걷어붙이자 도적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길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를 더듬어 손댈 곳을 찾았다. 길동이 힘을 쓰자 바위가 움찔움직였다. 도둑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길동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더니 바위가 천천히 땅에서 들려 올라갔다. 길동은 바위를 아는 채 허리를 펴고 성큼성큼 수십 걸음을 걸었다. 마당 끝까지 걸어간 길동이 소리를 질렀다. 이압! 바위가 키보다 높은 돌담 너머로 날아갔다. 곧 땅이 울렸고 깜짝 놀란 도적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지금껏 누구도 저 바위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군은 하늘이 내신 장사가 분명합니다. 도적들은 넓은 상을 마련해 길동을 윗자리에 앉히고 흰말을 잡아 잔치를 벌였다. 길동이 도적들을 부하로 맞아들이자 차례대로 술을 마시며 충성을 맹세했다. 도적들은 수가 많고 거친 데다 모래알처럼 하나하나 따로 놀아 규율이 서지 않았다. 길동은 몇 달 동안 병법으로 도적들을 훈련시키고 무예를 가르쳤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길동의 명령을 한마음으로 따르자 도적들은 구운 벽돌로 쌓은 성벽처럼 단단히 뭉치게 되었다. 힘으로 도적들을 굴리고 병법으로 도적들을 훈련시켰으나 길동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늘 고민하였다. 깜짝 놀랄 만한 큰일을 치러서 도적들이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게 하려고 두루 살펴보던 참이었다. 하루는 힘께나 쓰는 도적 하나가 길동에게 아뢰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합천 해인사에 쌓인 재물을 털어낼 궁리를 하였지만 쩔이 크고 중이 수백이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군께서 해보실 뜻이 있으신지요? 길동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뻤으나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해인사 창고는 우리들 것이다. 길동은 선비가 입는 푸른 도포를 입고 잠자리 날개 같은 갓을 쓰고 검고 넓은 띠를 허리에 둘렀다. 누가 봐도 명문가에 공부하는 선비 같았다. 길동이 부하 몇 척에도 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말고뼈를 잡게 하여 해인사로 향했다. 일주문을 들어서기 전 길동은 얼굴 맑은 부하 하나를 해인사 주지에게 미리 보내 말을 전하게 했다. 한양 홍지성 댁 도련님이 이절에서 공부를 할까요? 오신답니다. 주지가 맨발로 뛰어나와 길동을 맞이했다. 길동은 주지의 안내를 받아 절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계획을 짰다. 해인사를 떠나며 길동이 말했다. 내일 흰쌀 20석을 보낼 테니 정갈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오. 공부를 시작하기 전 잔치를 베풀어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중들이 기뻐하며 그리하기로 하자 길동이 바로 흰쌀 20석을 보내고 부하들을 불렀다. 해인사의 중들을 말 한마디로 모두 꽁꽁 묶을 테니 조용히 내 명령만 기다려라. 다음날 약속한 시간이 되어 길동이 부하들 수십 명을 끌고 가서 일주문 밖에 숨게 하고 해인사로 들어갔다. 중들이 들어서서 인사를 하고 입맛 나는 음식이 차려지고 곡차가 돌자 다들 기분이 좋아 목소리가 높아졌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다들 웃고 떠들며 즐겁게 놀았다. 기회를 보아 길동이 굵은 모래 한 줌을 슬쩍 밥에 섞고 숟가락을 들었다. 와직! 모래 씹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놀란 중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길동이 밥을 뱉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이 나를 오죽이나 깔봤으면 밥에서 모래가 나오겠느냐. 얘들아, 당장 이놈들을 무릎 꿇려라. 겁먹은 중들이
굴비두름처럼 줄줄이 묶여 마당에 들어섰다. 길동은 일주문 밖에 숨어있던 부하들을 불러들였다. 때를 놓치지 않고 도적들이 들이닥쳐 해인사 창고를 털어냈지만 중들은 꼼짝을 못하고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도적들이 먼지 하나 나지 않게 해인사를 털어서 이고지고 줄을 지어 일주문을 빠져나갔다. 마침 밖에 나갔다 돌아오던 젊어슴이 그 꼴을 보고 관가에 달려갔다. 합천사또가 군관과 창칼을 든 군사 수백을 보내 도적을 쫓게 했다. 삿갓을 쓴 중이 길가에서 밭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광군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저쪽이요! 저 북쪽 작은 길로 도망갔소이다! 광군들이 땅을 올리며 북쪽 길로 달려갔지만 도적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광군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도적들은 길동이 시킨 대로 남쪽 큰 길을 타고 무사히 도망쳤다. 쌀알 하나 흘리지 않고 재물과 함께 산채로 돌아오니 삿갓을 쓴 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만하면 내 명령을 따를 만하지 않은가? 길동이 삿갓을 벗고 큰 소리로 외쳤다. 도적들이 모두 엎드려 길동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을 약속했다. 활빈당. 부하들의 마음까지 얻은 길동은 누가 봐도 당당한 산채의 주인이 되었다. 해인사에서 빼앗아온 재물이 창고에 가득 쌓이자 도적들은 날마다 배불리 먹고 마셨다. 부하들은 이제 홍길동이 죽어라면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길동은 밥상에 가득한 고기 반찬과 흰쌀밥, 맛 좋은 소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해인사에서 빼앗은 재물도 따져보면 백성들의 것이었다. 결국 가난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손발처럼 움직이는 부하가 수백 명 있고 편안하게 잠잘 큰 집이 있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만 두드린다면 나는 진짜 도적의 괴수일 뿐이지. 길동은 백성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못된 관리와 양반에게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길동이 고민 끝에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함경감사가 지 욕심을 채우느라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힌다고 한다. 우리가 달려가 한번 혼을 내주자. 길동은 부하들을 흩어 함경도로 보내고 때와 장소를 정해 한 곳에 모이게 했다. 길동은 밤을 틈타 함경 가명 남쪽 성문 밖에 크게 불을 질렀다. 성문 남쪽은 왕릉이 있는 곳이어서 함경감사가 특히 잘 보살피던 곳이었다. 왕릉이 불에 타면 임금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놀란 함경감사와 관리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달려나와 정신없이 불을 껐다. 백성들도 바쁘게 물을 퍼나르며 불끄기를 도왔다. 함경 가명이 텅 비자 도적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도적들은 무기고에서 창과 칼, 활을 꺼내 무장을 하고 쌀 창고를 열어 곡식을 꺼냈다. 몇 년은 식량 걱정 없겠구나. 금이나 은 같은 게 더 좋은데. 도적들은 신이 났다. 홍길동이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무기만 가져간다. 쌀은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예? 도적이 도적질한 곡식을 양보한다. 도적들이 오래 생각할 틈도 없이 불을 끌어 나가지 못한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이 빈 그릇을 들고 밀려들었다. 고맙소. 참말로 고맙소. 굶어 죽을 뻔했는데 덕분에 살게 됐어요. 의적이십니다. 생쌀을 먹어도 맛있어요. 백성들은 도적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했다.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도적들은 눈이 뜨거워졌다. 도적이 되어 늘 욕을 먹다가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 굶주려 비쩍 마르고 해진 옷을 입은 백성들을 보자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떠올랐다. 더 가져가시오 더. 배고픈 부모님 밥해 올리고 우는 아기들 떡도 해주시오. 도적들은 백성들과 함께 웃고 울며 쌀을 퍼주었다. 쌀창고는 어느새 텅 비어버렸다. 이제 우리도 떠나자. 모두 무기를 챙겨라. 똑같은 무기를 줄맞춰 들자 도적들도 제법 위험 있는 군대처럼 보였다. 길동이 도적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비록 산속에 숨어 지내고 있어도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위해 나가 싸워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라 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보살피고 탕과 놀이들을 벌줄 것이다. 모두들 함께 하겠느냐? 백성들에게 칭찬을 들은 길동의 부하들은 더 이상 도적이 아니었다. 부하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우리는 활민당입니다.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길동은 함경감사가 볼 수 있게 북문에 방을 붙였다. 돈과 무기와 곡식을 가져간 사람은 활빈당 당수 홍길동이니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활빈당. 방을 본 함경감사가 군사를 내보냈지만
길동은 축지법과 둔간법을 써서 날이 밝기도 전에 산채로 돌아왔다.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달궈진 가마솥에 물을 뿌린 것처럼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활빈당이 무슨 뜻이래? 가난한 백성은 살리려 모험이란 뜻 아닌가? 우리 고을에도 좀 와줬으면 좋겠구먼. 배고파 죽겠네. 권리들이 벌벌 떨고 있대요. 아, 꿀맛이야. 길동은 산채에 앉아서도 백성들의 소리를 빠짐없이 들었다. 활빈당을 반기는 소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와 양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수많은 관리와 양반들을 혼내주려면 길동 혼자서는 힘이 모자랐다. 길동은 부하들에게 허수아비 7개를 만들어 오겠다. 새 쫓을 일도 없는데 허수아비가 왜 필요하실까? 부하들은 궁금해하며 튼튼한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길동이 허수아비를 빈방으로 옮기며 말했다. 내가 기운을 불어넣으면 허수아비들이 살아날 거다. 예? 부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무리 못하는 것이 없는 홍길동이지만 허수아비가 살아나다니 이번만 허풍이 심하다는 눈치였다. 그러면서도 부하들은 방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방 안에서 홍길동이 들랑날랑 들릴랑말락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삐거덕 문이 열리더니 홍길동이 걸어나와 마루에 앉았다. 장난치신 거죠? 한바탕은 속을 뻔했습니다. 부하들이 웃자 홍길동도 빙긋이 웃었다. 홍길동이 방을 향해 소리쳤다. 나와라! 닫혔던 문이 열리며 두 번째 홍길동이 밖으로 나왔다. 부하들은 입을 벌리고 담을 줄을 못했다. 세 번째, 네 번째 홍길동이 줄줄이 나오자 구경하던 길동의 부하들이 뒤로 나자빠졌다. 홍길동 8명이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더니 한 소리로 부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진짜 같으냐? 부하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두 진짜 같았다. 이거 누구 명령을 따라야지? 대장이 8명이면 일도 8배나 많아지잖아. 부하들이 머리를 쥐어뜯자 홍길동이 큰 소리로 웃었다. 길동은 가짜 길동 7명에게 부하를 나눠주었다. 각도마다 한 명씩 홍길동이 자리를 잡으니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 팔도에 활빈당이 없는 곳이 없게 되었다. 8길동은 제각각 도수를 부릴 줄 알았다. 비바람을 마음대로 불러 관할을 터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팔도 홍길동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제히 일을 벌였다. 전라도 홍길동은 한양으로 올리려고 곡식을 모아둔 나라의 쌀창고를 털었다. 거시기 말이여, 활빈당이 나라 공가를 열었으니께 싸그리 퍼다가 아그들 밥 해주시오잉. 경상도 홍길동은 가짜 세금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못된 사또를 잡아 혼내주었다. 이런 문디 같은 사또를 확 추잡히띠까. 충청도 홍길동은 멍청한 양반이 높은 벼슬을 사려고 한양으로 보내는 뇌물을 빼앗았다. 여봐유, 목숨은 살려줄 테니께 뇌물 보따리는 놔두고 가유. 평안도 홍길동은 돈을 조금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물려 소를 빼앗아간 돈놀이꾼을 혼내주었다. 이보라우 최부자, 송씨는 항소 빨리 돌려주라우. 활빈당이 나타나자 방방곡곡 고을마다 소란이 일어나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도 길이 텅 비게 되었다. 겁을 먹은 팔도 감사들이 한양으로 공문을 올렸는데 내용이 하나같이 비슷했다. 홍길동이라는 큰 도적이 나타나 신기한 도술로 나라의 곡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 도적을 잡지 못한다면 나라의 기둥이 흔들릴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빨리 포도청에 명하시어 포도대장을 보내주소서. 임금이 팔도에게 돌라온 공문을 모아보니 도적이 나타났던 날짜와 시간이 똑같았다. 깜짝 놀란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토록 흉악한 도적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소. 누가 이 도적을 잡아 나라를 평화케 하겠는가? 포도대장 이읍이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신이 비록 재주가 부족하나 도적을 잡아 전하의 근심을 털어드리려 하옵니다. 임금이 기뻐하면서 군사를 넉넉히 내어주니 포도대장이 모두를 흩어 정한 날에 문경에 모이라고 명령했다. 포도대장은 군복 대신 평복을 입고 날렘부와 몇몇과 함께 길을 떠났다.